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남북 관계가 말 그대로 악화 일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문을 연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정쟁 중입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할 경제 정책에 대한 것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이런 대형 이슈들의 핵심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쓱가 요정으로 어찌했을까? 예, 어찌했을까 불리며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질문으로 사랑을 받은 분이죠. 김경진 이제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향해서 사이다 같은 호통과 지적으로 국민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셨죠. 윤소아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을 이 자리에 좀 모신 것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는 못하셨지만 정치권들의 뜨거운 논쟁에 대해서 좀 한 발짝 좀 떨어진 원외에서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좀 듣고 싶고요. 또 우리가 또 지역이 또 민주당 일색이신데 또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두 분 오랜만에 뵀는데 뭐랄까요. 총선 이후 두 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떠신가요? 어떻게 형님부터 말씀하시죠. 머리가 좀 잘하셨습니다. 예. 뭔가 마음 추스리면서 그동안에 많이 성원해 주셨던 주회원분들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의견 좀 듣고 있습니다. 그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활동의 내용과 방향을 좀 잡으려는 그런 시간이고요. 여행을 좀 가고 싶었는데 네. 뜻대로 그것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우리 김경진 께서 어땠어요? 저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분들한테 죄송스럽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산에 등산도 가고 이러면서 좀 죄송한 마음을 표했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주로 서울에 있으면서 방송 활동하고 또 그전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업무상의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만나가지고 해당 이제 관련되는 직역이나 영역에 있어서 이제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낳고 있습니다. 세월을 세월 낳고 낚시. 네. 지금 현재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참 위기다. 특히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에서 오는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충격이 있는데 두 분 이 폭파 사건 이거 북한이 왜 이런지 얘긴 질문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전 궁금한 게 속도감이에요. 말해놓고 나서 김여정 바로 등장해서 바로 며칠 만에 대통령이 말하고 난 다음에 했거든요. 두 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협상을 시도했는데 네.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세 분이 또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구체적인 결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속도를 내서 뭔가를 확실하게 이전과는 달리 분명하게 북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해 줄 걸로 북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기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체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서 그러면 남측에 대해서 벼랑 끝으로 좀 시위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저렇게까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고 눈이 있어서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 최고 지도부의 오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얘기들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 가능성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이 되게 안 좋은데 네. 사실은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안 좋으면 정권이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김여정을 네. 실질적인 권력의 주체로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군사적인 어떤 긴장이 극대화가 돼야 이 어떤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인물을 네. 통해서 어떤 권력의 등장의 효과, 극적인 등장의 효과가 있고 네. 그게 김여정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벼랑 끝 전술을 벌이고 있다. 오판 그리고 또 북한 내부용까지 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신 것 같고 뭐 어떻습니까? 전단지 배포 문제 이것도 하나의 요건일 수도 있죠. 왜? 4.27 판문점 선언의 한 내용인 상호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의 확성기나 전단지 배포 부분은 이미 명문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좋다.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너희들 전체의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신뢰 문제다. 거기에 대한 경고고요. 저는 이 부분이 예고된 부분에 있어서 군사적 행동까지 저는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군사적 행동이라는 것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개성이나 금강산에 다시 배치, 군사 재배치를 통한 자기 의지를 보여준다. 즉, 결과적으로는 신뢰를 할 수 없다. 우리는 18년 풍계리의 핵 실험장을 폭파하고 핵실험도 하지 않고 그만큼만 승리와 비핵화의 노력을 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도대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네. 한국을 때림으로써 미국에 대한 압박을 동시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워킹그룹과 함께 매달려가지고 구속당해서 할 수 있는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은 것을 표현한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서 개성과 금광산 쪽으로 군이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의 기사로 다 나오고 있고 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은 제가 눈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다음 단계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다. 예상 말들은 있었지만 다음 단계는 무엇으로 보고 어떤 속도로 갈 거로 생각하시는지. 네. 가령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네. 또는 천안함 이 폭침과 같은 이런 전면적인 군사 도발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충돌이 됐을 때는 우리 군도 전면적으로 반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북한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이걸 뒷받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다만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령 NLL을 북한의 함정들이 넘어왔다가 다시 들어간다든지 국방 한계선을. 네. 네. 아니면 북에서 포를 쏘는데 NLL을 살짝 넘어와서 포탄의 탄착 지점이 형성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GP에서 전방 GP에서 이제 상호간에 이제 이렇게 총격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북한군의 고의에 의한 총격인지 아니면 과실에 의한 총격인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보면. 네, 네,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고의인지 아닌지 좀 분명하게 판단이 안 되는 어떤 총격 이런 식의 애매한 형태의 도발 아닌 도발을 해서 네. 남북한 간의 긴장의 수위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여가면서 아마 물밑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좀 받아달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문제와 긴밀히 지금 연결되어 있는 대단히 고도의 전략의 펼치는 그런 과정이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주자가 트럼프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다시 당선이 됐을 때는 소위 오바마 시절에 가졌던 전략적 인내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예상하고 미국을 압박해서 결국 답을 내놔라. 이렇게 해도 먹히지 않는다고 그러면 미국을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인공위성 발사라든가 네. 심지어 핵실험까지도
최후의 그런 프로그램은 이미 짜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대북 제재에 계속 경고한 이 부분을 허물어내야 그때는 또 다른 반전을 할 수 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려운 위기일수록 대반전의 또 계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왜 김여정 부부장을 앞장을 세우면서 저렇게 진두지휘하고 신속하게 하느냐.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에 있느냐. 네,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또 다른 출구 전략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금 놔두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좀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남겨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이란 제1부부장이 아주 전면에 우뚝 솟았잖아요. 네. 강원 양면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렇게 김여정에 대해서 솔직히 그동안에 남과 북 미까지 포함해서 회담장에서의 모습은 나름대로 대단히 우리 국민들한테도 호의적인 평화의 상징으로 처음 있었는데 됐죠. 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했다는 것은 네. 양면 효과를 다 내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북에서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선택의 옵션이 없는 게 네. 아니 보십시오. 이게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게 외교관계였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영사관이거든요. 대사관이고 보면.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우리 재산에 보면 우리가 지금 170억 이상은 그렇죠. 돈을 그거를 폭발시켰다면 이거는 옛날 같으면 전면전의 선전포고하고 다름이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남북 화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이루어왔다 그러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김정은이 우리 다시 평화회담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호남 지역의 주민들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게 뭐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 아마 거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이게 경색이 불가피하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 또한 1월부터 전 6월 달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운신의 네. 폭을 넓혀보자라고 몇 번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그것을 실행으로 그 판을 깔아놓는 것은 대통령은 하고 네. 판을 깔아놨으면 그 참모들이 움직이면서 워킹그룹에 가서도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충 이렇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조금씩이라도 내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전혀 참모들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어제 물론 통일부 장관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외교 라인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남북관계 특사 문제 나와서 그러는데 남북관계 문제를 보면은 실제로 북측에서의 부분은 대부분 그동안에 쭉 대남 사업을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경험과 또 그 속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같이 하는 이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17일 날 만났잖아요. 그 외교 안보 관련된 고문들 네. 만난 자리에서 그런 제안들이 있었다는 거죠.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국가 안보실장이라든가 국정원장이라든가 그래서 또 외교부 장관 또 교체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 냉정하라라고 하는 냉각기를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북한 정책 또 북과 평화 이 기조를 가지고 있던 이 정책 기조도 사실은 멈춰서야 될 시기이고 지금 어쨌든지 간에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다시 그걸 추진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그 기조 하에서 만들어졌던 인선들도 바뀌어야 된다.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게 폭발이라고 하는
가령 사전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북한에서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리라고 하는 이런 세세한 정보들이 대통령한테 안 갔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간에 메시지를 내는데 굉장히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에 네. 예상한 메시지가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상을 못했다. 예상을 못했다. 그러면 예상을 못했다면 그 예상을 하도록 사전에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 이 기관들의 수장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수장의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국정원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부 장관. 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래서 뭔가 이제 뭐 개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 네. 큰 틀에서 대북 정책도 과거와는 좀 기조가 다르게 냉각하는 방향으로 한동안은 가고 그냥 멈춰 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품격이 없어지고 북의 젊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오판과 어떤 잘못된 행동이 계속해서 나올지 모른다. 이런 판단인 거죠. 제가 한번 이 앞전에 마스크 대란이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계속될 예정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개성공단의 마스크 공장을 지금 당장 돌릴 수 있으니 그것은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인도주의적이고 보건 의료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같이 해서 미국도 자기들 마스크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자고 통일장관과 직접 전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죠. 만약 그러한 틈새를 뚫어냈다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절 대 단절 그리고 일정도 상황 관리를 냉정하게 해야 되고 북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러한 강도 높은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그것도 요구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 스스로가 스스로 계속 냉각기를 무조건 갖는다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오히려 다른 여러 각도로 해서 네. 풀어내는 노력이 나는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질문 던지고 뭐 냉각기가 오르냐 그 다른 방법이 서로 이제 의견이 좀 다르신데 지난 17일 날 그 외교 관련된 고문들 대통령과 참석한 자리에 뭐 지난주에 우리 6.15 20년 맞아서 시사본색에 출연한 고유한 통일연구원장이 시사본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의 검토와 고민해보니 우리 주도적으로 우리 뭐 타미플루를 뭐 북한에 보내는 문제도 잘 해결을 못했고 인도적인 거. 그래서 우리 주도적으로 보다가 너무 미국에 끌려오지 않았냐. 그래서 좀 다른 국면으로 이제 가야 되고 개성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금강산 관광처럼 관광이나 경제협력 같은 방식의 남한의 접근 방식이 북한의 요구안과 통하지 않으니 좀 더 다른 방식의 우리 주도적인 미국이 아닌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통일연구원장이 냈어요. 두 분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해법 중에 될 텐데 미국에 끌려온 모습이 아닌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반도 이슈가 뭐랄까 사각지대 비슷하게 있는데 네. 어느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든 어쨌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네. 국제사회가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당하고 상관없이 북핵에 대해서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깨버렸을 때 그러면 미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네.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차츰 조금씩 북에 대해서 우리의 자율권을 좀 넓혀가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의 이 젊은 지도자들이 그냥 그 사이를 못 참고 지금 이 사고를 쳐버린 이 형국이어서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가령 이 지금 사태 나기 이전에는 그게 맞을 수 있었겠지만 네.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이상은 네.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딱 멈추고 1년이든 2년이든 정확하게 냉정하게 냉각기를 가져야 되고 니들 더 이상 하면 편치 않을 거다. 장기적으로 니들도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북한의 젊은 지도자들에게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대선 국면에서 매우 초조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북의 비핵화, 그럴 동안 한반도의 관리를 잘 해왔다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일정 정도 강한 파열구가 난다면 바로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방도가 됐든지 이번에 성명을 발표하는 것 봐도 그 전 같으면은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저는 외교적 결례라고 보는데 아주 민감한 이런 문제를 뭐 트윗 정치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것조차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왜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하고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원론적인 국무부 성명 정도로 대처했다는 것은 이것을 신중한 지금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다.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도 아까 이제 타임플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 관계가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의 역관계상 미국도 과거와 같이 무조건 안 되라고만 하다가는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결국 자기 손해로 오기 때문에 또 다른 역할이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풀어낼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 여론이 또 어떤 의견들과 어떤 여론이 많을지도 또 중요한 선택 지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관계가 위기 촉발인 상황에 대해 또 우리 국회 얘기를 두 분께서 좀 원회에 계시면 내했으면 좋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자적으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론조사 한 언론기관에서 했더니만 일반 국민들은 단독 민주당 원구들이 잘했다가 52.4%가 나왔네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때 아까 이제 지금 남북 관계 참 어려움 이야기하고 21대 그렇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 문을 열자마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때 김경진 전 의원의 이거 어찌했을까? 이야기가 지금 가슴에 와닿는다니까요. 이거 어찌했으겠냐 이거. 왜냐하면 국민들의 심정이 저는 그런다고 봐요. 국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엄중하게 한반도 상황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정보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거기에 대해서 현안 그것을 관련해서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근데 이제 상임위 구성을 단독으로 위원장을 우선 일부이긴 하지만 강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물론 저는 독주를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상호 협의를 해서 거기에만 민의에 의한 총선의 결과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국회법상 47조에 의해서 선임을 각 당에서 하지 않으면 소집일 2일 안에 하지 않으면 의장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이 관행을 자꾸 앞세우는데 저는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갔던 그 보이콧 수없는 보이콧 그리고 보이콧 전문 정당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얻은 그런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단히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가령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대북 관계, 국제 관계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됐으니까 사실은 불문곡직하고 미래통합당이 빨리 그냥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가보면 실은 민주당이 조금 성급했어요. 성급했고 과거에도 아무리 다수당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상임위원장 적당히 나누고 그다음에 17대 때부터는 분명히 야당이 지금 법사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어떤 국회법 개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더라도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주는 게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패스트트랙 제도에서 지난번에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안, 공직선거법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90일밖에 안 돼요. 보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법 통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법 통과가 어려워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조금 좀 아쉬워요. 아쉽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권성동 그리고 여상규 버럭 위원장님으로 유명한 이런 분들이 법사위에 있어 국민의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분노감까지 촉발시킬 정도의 비정상적인 법사위. 그러니까 결국은 일할 수 없는 그리고 수많은 법안은 쌓여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풀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고 또한 이번 법사위 부분도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니까 오히려 우리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 법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법위와 법제위로 차라리 나누어서 해야지. 아니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 고심 끝에 다 해서 상정을 해놓은 것을 법사위에서 그냥 제2소위에다가 묶어놓고 자기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행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저는 협치라는 부분의 필요성은 있지만 저는 20대 국회 때 협치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협치는 국민의 민생을 위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적 역량 경쟁과 함께 상호 보완의 결과물을 같이 내오는 과정이 협치지 이건 정책 거래예요. 너희는 몇 석, 너는 어디, 너에게는 그냥 죽게 말게. 이러한 관행은 깨져야 된다. 저는 국회가 변하려면 이런 관행을 왜 국회법이 있는데 관행만을 앞세우면서 관행하다가 수십 년 동안 지금 국회가 이 모양이 이 꼴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제 8월 시작되는데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움직이면 또 정세균 총리가 또 엊그제 또 영광을 가니까 왜 갔냐. 또 이낙연 총리가 또 전주를 가니까 왜 갔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구도 형성에 대해서 짧게 두 분이 느끼는 뭐 논평이랄까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뭐 행복한 비명이죠. 뭐 어쨌든 한 분은 이게 이제 참 정치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연고의주적인 감정을 담아서 논평을 하는 건데 한 분은 영광뿐이고 한 분은 또 전라북도 무주뿐이시잖아요. 그렇죠. 보면 무진장 지역구죠.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 출신 두 분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서 거론되고 이런 것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 지역으로서는 행복한 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대권 후보의 전 작업인 당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처음보다는 달리 대단히 좀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 여론은 예를 들면 이낙연 지금 국회의원에게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거의 압도적으로요. 그러나 대권을 향해서는 또 당내의 역학 구도가 먼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의 주도권과 힘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얽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여론 지지도 높으면 뭐 그렇게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정치 그래서 아주 여론이 국민적 여론이 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 나서면서 하는 것은 그 당내의 역학 구도 속에서는 일정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대권에 대한 또 다른 주자와 이런 것들을 계속 경쟁시키면서 그 판을 키워가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곳에 정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경제 위기
지금 대북 문제 터지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 최근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제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인들 만나보고 하면 손이 확 줄었어요. 이러시면서 그렇대요. 이제 그러면서 또 다시 지급해야 되느냐 얘기가 또 나오면서 찬반 있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뭐 대권 후보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을 하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또 찬반 논쟁이 있고 그렇거든요. 두 분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 도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정부인 고용보험의 문제와 기본소득의 부분에 대한 뭐 대립이라든가 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할 거냐 전면적으로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기본소득은 실제로 생산성이 대단히 고도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장기적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준다, 뭐 20만 원 준다, 30만 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83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의 아동수당과 노인수당, 각종 수당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복합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데 지금 툭툭 던지는 형국입니다. 기본소득이 지금 우선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우선 가장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팬데믹 단계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기본소득 문제는 하나하나 거기에 맞게 설계하면서 서로 이렇게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순리이지 않는가 이렇게 네. 봅니다. 국가라는 게 뭡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만 거기서 그걸 가지고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줄게. 따라 거덜내는 거 쉽죠. 그 다음에 어떡하려고요? 자기 정치 한 5년, 10년 하는 동안에 시원하게 주고 나서 그러면 뒷세대는 어떡합니까? 이게 뒷세대가 당장에 내 아들, 내 손자 때 얘기입니다. 그럼 걔들한테 완전히 쓰레기 껍데기 지갑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국가를 물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정치인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기본소득이든지 재난지원금 다시 뭐 추가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털어먹고 있는 빚을 내고 있는 이건 어떻게 채울래? 요 얘기를 해야 진짜로 이 사람이 좀 진정한 사람이고 국가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인데, 인구는 저희 1965년생인데 저 때만 해도 한 70만 명, 100만 명 태어났는데 지금 1년에 27만 명 태어나지 않습니까? 애들 생산할 수 있는 인구, 세금 낼 수 있는 인구도 적어져 가고, 집 앞에 성당이나 교회 가면 다 어르신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주 인구도 벌써 한 4년 동안에 벌써 한 8만, 10만 가까이 인구가 줄어들었거든요. 세금 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돈 찍어서 준다? 그 다음에 어떡하려고요? 좀 정치인들 좀 생각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나마 공직자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고 브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조금이라도 좀 안정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다 불황 아닙니까? 이때는 적게 먹고 다들 힘들고 다들 고통 속에서 이 시간을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뭐랄까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든가, 또 더불어 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일단 이러한 코로나19의 대단히 어려운 상황,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적인 불안전한 이런 생활 부분들을 우선 생각한다면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여기에 대한 민생입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국민의 실질적인 그런 정치 활동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한 협의와 협치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래를, 자당의 이익을 위한, 거래만을 위한 그런 협치는 진정한 협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로 이 안 좋은 시기에 2020년의 중반이 6월이 지금 위치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은 결국은 다 그냥 마음 내려놓고 진짜로 허심탄회하게 합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주도적으로 좀 양보할 거 양보해야 되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좀 열린 자세로 좀 들어와서 국회에서 이런 대책을 논의하지 않으면
실은 국가의 미래는 더 저는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좀 여의도 국회에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윤소아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을 달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